비트코인이란 무엇인가?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면서 비트코인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겸사겸사 제가 한번 자료를 정리하면서 어, 작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비트코인이란 무엇인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암호화폐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뉴스에서도 많이 나와가지고 알 수 있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 1월에 그 사토시 나가모토라는 가명을 쓰는 사람이 C++ 언어로 C++죠.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C++ 언어로 개발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C++ 언어는 C 언어에서 파생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쓰라면은 한번 써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컴퓨터 공학이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한 사람이 아닌 이상 C 언어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은 좀 힘들지 않나, 그리고 좀 별로 의미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파트에서는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POW 방식으로 작업 증명 방식으로 채굴을 합니다. 작업 증명 방식에 대해서도 예전에 짧게 그 암호화폐에 대한 설명글에 다른 코인에 대한 설명글에 그 작업 증명 방식이 어떤 건지 짧게 써놨는데 다음번에 비트코인 또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에 대해서 용어집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 방식으로 채굴을 합니다. 정부, 즉 중앙은행에 발행되는 화폐와 달리 익명 그리고 중앙 통제가 없고 쉽게 조작하거나 위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IP가 남고, 인터넷 주소죠. IP가 남고 거래 내역이 모두 기록이 되고 공개가 됩니다. 사토시 나가모토에 대해서는 실제로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 설이 있는데 설은 첫 번째로는 최초로 비트코인을 송금받은 사람이 있는데 할핀이라는 사람입니다. 할핀이라는 사람이 사토시 나가모토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즉 지가 지한테 송금을 해놓고 할핀이라는 사람이 송금했다, 송금받았다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자기가 사토시 나가모토라는 가명을 쓰고 개발을 한 사람이다, 이런 설이 있고, 두 번째 설로는 호주 출신의 기업가 크레이그 스티븐 라이트가 본인이 사토시 나가모토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가 얘기했다 라는 것 자체가 신빙성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약간 사자 느낌이 나죠. 좀 일단 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이 최근에 나온 부분인데, 앨런 머스크가 그 사토시 나가모토라는 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테슬라 회장의 앨런 머스크는 완전히 부인을 했습니다. 나는 사토시 나가모토가 아니다 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 설이 나오는 이유는 최근에 뉴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앨런 머스크가 굉장히 천재성을 가지고 창업 중독자죠. 원래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를 창업하기 전에 페이팔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돈을 많이 벌고, 그 페이팔 법인을 다른 데다가 넘기면서 굉장히 큰 부를 쌓았습니다. 그 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창업을 계속하면서 뭐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항공우주 관련돼서 우주에다가 뭐 정거장을 만든다는 등, 도시를 세운다는 등 인류를 그 우주의 다른 행성으로 옮긴다라는 그런 그런 뭐라 그러지, 그런 상상과, 그리고 그걸 실현시키는 기업, 그런 걸 창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페이팔이 그 비트코인으로 결제 송금 서비스를 진행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또 앨런 머스크가 법인 차원에서 그 비트코인에 대한 대량 투자를 들어갔고, 그리고 앞으로는
자동차를 사는 데 있어서도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 결제를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앨런 머스크가 사토시 나가모토 아니냐 이런 설이 퍼지기 시작한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역사적 배경을 일단 보면은 2000년대 초반부터 닷컴 버블이 이어졌습니다. 웬만큼 이제 비트코인에 진짜 관심이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은 원래 경제라든지 주식 투자를 많이 해왔던 사람들일 텐데, 닷컴 버블 하면 다 알 겁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닷컴 버블, 그리고 9.11 사태 터졌죠. 그러면서 이제 그 경색이 일어나면서 또 부양책을 대거 쏟고 뭐 이런 게 있었고, 이라크 전쟁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미국 경기가 계속 둔화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2000년대 이후로 미국의 금리는 계속적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뭐 0%가 아닌 우리 그 마이너스 금리,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려갔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0%대 금리입니다. 2003년 1%대 금리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금리가 낮으니까 저금리에 대출을 해가지고 부동산을 매입해서 이때 자산을 늘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이것을 이제 잡기 위해서 서서히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경기가 좋아졌다, 뭐 인플레를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2007년에 3%대의 금리가 유지가 됩니다. 이때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사태가 터지게 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해서도 다 어느 정도 아시죠? 그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저신용자에 대해서 주택대출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 부실 문제가 터지고 이게 금융위기로 번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프라임이 아닌 서브프라임에 대해서 서브프라임 그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는 저신용자에 대해서도 주택대출을 막 해준 겁니다. 금리가 낮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저금리로 주택을 했지만 금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상환도 못하고 주택 가격은 하락을 하고 그러면서 문제가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뉴센츄리 파이낸셜이라든지 아메리칸 홈 모기지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까지 파산을 합니다. 최종. 이후에 프레디맥, 페니메이 등 모기지 업체에 구제금융을 지원을 하면서 미국 정부가 이제 돈을 막 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월가의 투자은행들이 그 돈으로 뭐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지만 정부에서 뿌린 그 돈을 가지고 보너스 잔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납세자들,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국민들한테서 주가 폭락이랑 대규모 실업 문제 등이 일어나면서 이제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2017년 아큐파이 월스트리트라는 시위가 발생을 합니다. 아큐파이 월스트리트라고만 치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뉴스랑 사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큐파이 월스트리트도 있고 리치 릴렉스 페이 노 텍스 이렇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토시 나가모토라는 가명을 쓰는 사람이 중앙기관의 관리와 통제가 없는, 즉 그 기존 금융 시장에 대해서 나 못 믿겠다, 정부가 관리한다 그러지만 이 정보의 불균형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정부가 이제 살포를 하지만 당신네들은 보너스 잔치만 하고 정부의 관리가 똑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산 양극화는 심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발심이 생기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경제에 접목을 해서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만들고, 이것이 이제 중앙기관의 관리와 통제가 없는 P2P 방식으로, 즉 그 개인 간 거래죠. 개인 간 거래로 작동을 하는 화폐 시스템을 개발하게 됩니다. 2008년 10월 31일에 비트코인 백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약간의 백서를 보면 매뉴얼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개서? 매뉴얼? IPO, 증시에서 IPO를 위한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투자 보고서?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9년 1월에 비트코인의 제네시스 블록을 생성한 이후에 블록체인 기술이 전파되면서 다양한 알트코인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토시는 비트코인 개발 후 최초의 블록인 제네시스 블록을 생성을 합니다. C++ 언어로 만든 소스 코드를 무료 오픈 소스 방식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특징을 보면 거래 장부는 블록체인 기술로 분산을 해서 여러 사용자의 서버에 저장되면서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이자 암호학자인 데이비드 차움의 논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많은 사항이 예견돼 있었다고 합니다. 즉 아주 예전부터 그 컴퓨터 과학자인 이 사람이 화폐를 컴퓨터 언어로 컴퓨터적인 어떤 전자적인 그런 부분으로 만들고자 이런 논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논문을 원서를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은 2009년 1월 그 사토시 나가모토는 50 비트코인을 직접 채굴을 하고 그 할핀이라는 사람한테 10 비트코인을 송금을 합니다. 일종의 테스트 드라이브였겠죠. 할핀이는 사토시 나가모토 이후에 첫 비트코인 채굴을 또 시작을 합니다. 이후 2009년 10월 첫 환율 공시에서 1달러는 0.00076 비트코인이다 라고 가능해지면서 보급의 속도를 다소 올리는 듯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저는 몰랐죠. 2010년 5월 22일 한 프로그래머가 비트코인으로 피자 두 판을 구매하면서 이제 피자데이가 시작됩니다. 피자 두 판이 이제 40불로 10,000 비트코인이라고 합니다. 5월 22일 이때가 피자데이로 그 일종의 빼빼로데이처럼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때 10,000 비트코인이면 지금이면 어마어마하죠. 그러다가 2010년 7월 일본 도쿄의 마운트 곡스라는 온라인 카드 거래소가 비트코인 거래소로 완전히 전면 개편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대형 해킹 사건으로 파산 절차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전에서도 보시다시피 마운트 곡스 Where is our mone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 2013년 1000달러 이상 폭등하던 비트코인은 시장의 매니아층 위주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등 다양한 알트코인들이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생겨났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생겨났습니다. 키프로스 사태, 그리고 그리스 금융위기 사태 등이 있었죠. 이러면서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분노의 반작용 탓인지 시장 경제의 안정성이 불안할 때 더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금융위기가 나온다든지 서브프라임은 당연히 메인이고 좀 뭔가 불안하다 어떤 시장의 악재적인 어떤 뉴스가 이슈화 될 때 항상 주로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움직임을 그때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비트코인의 일봉, 주봉, 월봉 차트를 쭉 보면서 그때 그 기간을 계산해 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2013년 12월 중국이 그러면서 갑자기 거래 금지를 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마운트 곡스의 대규모 비트코인 분실 및 파산을 하고 2015년 1월 영국의 거래소 비츠스탬프에 비트코인 해킹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부정적인 시각이 커졌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1월 미국의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시장에 다시 활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2015년부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일단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각 블록당 데이터를 저장하고 쌓고 그것을 원장을 공개하고 서로 간에 다 알 수 있고 분산을 해서 저장을 하다 보니까 해킹이라든지 분실 위험이 없고
거래를 누락하거나 속일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2017년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20배 이상 폭등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2017년에 처음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하면서 매매를 시작했죠. 이때 진짜 상당히 꽤 쏠쏠하게 많이 벌었다가 욕심을 부리고 더 들어갔다가 아마 2017년 말이었나 폭삭 날렸죠 제가. 그러고 나서 2017년 8월 비트코인은 오타가 났습니다. 비트코인은 블록당 저장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세그윗이라는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서 하반기 폭등이 일어납니다. 세그윗이 뭐냐면 전자 서명과 거래 내역을 분리해서 저장해서 서명 저장만큼 거래 내역을 각 블록에 추가로 저장하는 겁니다. 조금 더 다시 설명을 해보면 그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각 블록이라는 게 생성이 되고 그 블록마다 데이터가 저장되고 쌓이는데 그 데이터가 뭐냐면 거래한 거 그리고 전자서명입니다. 근데 그 데이터마다 그 정해진 용량이 있는데 그 전자서명이랑 거래 내역이 같이 저장이 되다 보니까 한 블록당 저장할 수 있는 거래 내역이 많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이 세그윗을 하면서 전자서명은 어딘가에 따로 거래 내역은 어딘가에 따로 각각의 다른 블럭에 계속 쌓이도록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전자적으로. 그래서 한 블록에 그 전자서명과 거래 내역이 같은 공간에 같은 블럭에 저장되던 것을 분리를 했기 때문에 전자서명 내역이 데이터가 빠진 만큼 신규적으로 거래 내역을 계속 쌓아서 그 블럭의 데이터를 저장을 꽉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그윗이라는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서 하반기에 폭등이 일어납니다. 기존의 세그윗인 소프트웨어적인 업그레이드, 이걸 소프트포크라고 하는데 뿐만 아니라 그 비트코인 블록당 저장 용량을 2배로 늘리는 하드포크도 계획이 되었다가 무산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이제 소프트포크라는 그 세그윗 업그레이드는 한 블록당 전자서명과 거래 내역을 따로 분리를 해서 그 저장을 하는 건데 하드포크를 하면 그 블록 자체의 저장 용량을 2배로 올려서 만약에 예를 들면은 거래 내역이 5개 저장될 것을 10개, 20개를 한 블록에 더 채울 수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를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계획되었다가 무산됐다고 합니다. 2017년 이 세그윗 이후에 중국의 채굴 업체인 비트메인이 기존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해서 비트코인 캐시라는 것을 만들고 비트코인 골드 등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된 암호화폐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시장 상황이 나아지면 그 염두 있게 보고 싶다라고 하는 관심 종목이 비트코인 골드죠. 이것 역시 그 기존의 비트코인의 일부 블록을 이제 하드포크에서 나온 파생된 비트코인 하드포크된 암호화폐입니다. 조금 더 참고해서 보면 하드포크는 블록체인의 기본 기능 자체를 수정하는 업그레이드고 소프트포크는 기존 블록체인의 부분 기능 개선 업그레이드라고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17년 말 중국은 모든 ICO를 금지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상장 같은 거죠. IPO 같은 거죠. 더 이상 암호화폐를 거래소에 상장시키지 마라, 활동시키지 마라, 그리고 팍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자국 내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해버리면서,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그 규제 발언이 쏟아지면서 비트코인 폭락이 촉발됩니다. 2017년 말이죠. 저도 이때 많이 날렸습니다. 이후에 게임머니, 튤립버블, 게임 아이콘, 그 아이템, 이런 것들과 비교가 되면서 곧 없어질 것 같은 시장으로 그 포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관련해서 국내 규제도 많았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옛날에 TV에서 유시민이 나와가지고 했던 말들이 많죠.
짤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뭐 기술을 빙자해 대중을 현혹하는 거다. 아무런 사회적 기능이 없다. 네, 지금도 없습니다. 어, 그냥 도박이다. 법적으로 금지할 것. 뭐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에만 쓸 수 있는 기술이다. 굉장히 사실 약간 정치 얘기로 약간 좀 변질되는 될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데 조금만 한다면 지금 이 사람에 대한 실망이 굉장히 크죠.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것을 보고 진짜 책만 보는 탁상 행정에 굉장히 극치이지 않을까. 이 사람이 뭐 발언한 것들이 많습니다. 헨리 조지의 뭐 토지세 부분도 그렇고 뭐 굉장히 뭐 더 이상 부동산으로는 돈을 못 벌게 해야 된다 그래 놓고선 자기는 이제 서울 요지에 집 20억짜리 뭐 집을 갖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폐에만 쓸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블록체인은 암호화폐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오히려 더 빨리 개발되고 응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의료 데이터라든지 물류 유통 이쪽에 오히려 더 빨리 개발되고 그 응용 기술이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연구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고 나서 이제 응용 기술이 계속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비트코인은 경제로서의 기능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어, 기존 시장 그리고 엄청나게 불어난 부채 이걸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돈들이 쌓인 돈들이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그 눈에 들어온 것이 이제 암호화폐 즉 비트코인이 된 것이고 지금 비트코인은 이제 페이팔이나 마스터카드, 비자 같은 카드 업체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날에서도 그 페이코인 기반 부터 시작해서 결제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 운영이 연구되고 있고 그리고 각국의 정부는 또 CBDC에 대한 연구나 테스트 드라이브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르게 이런 거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이걸 배척하고 아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좀 꼰대 마인드가 아닐까 이렇게 일단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관련된 응용 기술 블록체인은 계속 개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옆으로 샜는데 일단 다시 또 읽어보면 2017년 말에 중국이 ICO를 금지하고 자국 내 거래를 금지시키고 국내 시장 역시 여러 가지 규제 발언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폭락이 촉발됩니다. 이 과정에서 또 몇 군데 중소규모 거래소들이 뭐 문을 닫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횡령이라든지 실제로 암호화폐가 없었는데 뭐 거래를 했다 뭐 이러면서 뭐 파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죠. 곧 없어질 것 같은 시장으로 포장이 되다가 2020년 미국의 여러 기업들과 연관된 호재 투자라든지 결제 지원, 송금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다시 급등을 합니다.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지금까지 금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고 경기 부양이나 부채 급증, 현금에 대한 신뢰 하락이나 인플레이션과 매우 관련 깊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가장 이슈되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CEO 역시 이제 금은 아니다. 비트코인이다라고 언급한 것도 조금은 유념해보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의 원리, 블록체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두어서 작동하는 화폐입니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건 서버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분산화하는 기술로서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뭐 판교에 서버가 있다 하면은 이 데이터들이 다 가서 한 서버에 다 저장이 되죠. 이 데이터들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분산화 시켜서 쪼개고 나누고 여러 군데에 동시에 복사해서 저장을
하면서 여러 군데에다가 저장을 시켜 놓는 겁니다. 그 여러 군데가 바로 개개인의 어, 그 블록들이 되는 겁니다. 이걸 분산화 시켜 놓는 것으로써 프로토콜의 핵심이자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각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세포라고 할 수 있나요? 뭐 시냅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프로토콜은 네트워크상의 통신 회선을 통해 데이터 교환, 전송 순서 등의 체계이자 컴퓨터 규약입니다. 즉, 한 서버에 저장이 되고 있는 기존 방식과 다르게 데이터를 데이터를 분산하여 각 블록에 기록을 하고 공유되는 공공의 장부 같은 겁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공의 장부입니다. 정리하면 블록체인은 여러 거래를 묶어서 블록을 구성하고 그 블록들을 체인처럼 연결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복사돼서 저장이 되는 데이터 분산 시스템이다 라고 일단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분산되어 여기저기 저장되기 때문에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또 은행 같은 중개기관이 없어도 안전한 거래와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왜? 블록체인을 기술이기 때문에 P2P 기반이죠. 개인과 개인, 기업과 개인, 뭐 기업과 기업 이렇게 거래를 할 때 각 거래에서 일어나는 거래 기록들이 각 블록에 저장이 되고 이 블록들이 여러 개에 복사돼서 여러 군데에 저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 같은 중개기관 즉 서버라든지 은행이 어떤 관리를 할 필요 없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최근 암호화폐 채굴과 관련해서 반도체 가격의 상승 그리고 퀄컴 같은 고성능 그래픽카드 업체의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채굴은 무엇인가?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기록한 블록을 생성하고 그 대가로 암호화폐를 얻는 것입니다. 거래 내역을 분산해서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블록이 계속 필요한데 비트코인의 경우는 10분당 1개의 블록이 생성이 됩니다. 이 블록의 해시값, 즉 데이터 매핑 값이 결국 생성된 블록의 데이터를 즉시 탐색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겁니다. 데이터 매핑 값을 찾아내면 비트코인을 발행하여 지급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트코인은 각 블록에 여러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블록이 한계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5개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블록이 계속 생성되게 컴퓨터가 프로그래밍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도까지. 이게 생성이 되는데 이 생성이 될 때 이 블록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종의 해시값, 즉 데이터 매핑 값, 데이터를 이제 연결해서 이 블록에 주입시켜 준다고 해야 될까요? 탐색시켜서 저장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이 해시값을 찾아내면 비트코인을 발행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데 인스타라든지 이런데 보면 요 값을 찾고 뭐 카카오 이렇게 치면 해당 자료가 이거 왜 나오죠? 해당 자료가 나오죠. 즉 저 샵이라는 문자가 탐색하고자 하는 그 문자열을 바로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에다가 저 해시값을 쓰고 하면 연결이 되듯이 그걸 해시값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블록의 해시값, 즉 데이터를 연결시키는 매핑하는 그 값을 찾아내면 그 블록은 이제 데이터를 즉시 저장할 수 있도록 비트코인 내에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랑.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즉 그 데이터를 블록에 빨리 저장할 수 있도록 즉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비트코인 하나를 받게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개수는 최대 2100만 개로 한정이 되어서 설계가 되었는데 채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비트코인은 4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걸 반감기라고 하는데 줄고 2140년에는
채굴이 아예 중지됩니다. 아예 비트코인이 더 이상 생성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채굴이라는 용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쉽게 예를 들면 사실은 좀 다른 예지만 비슷하게 그냥 상상으로 예를 들어보면 옛날에 컴퓨터에 디스켓 꼽을 때 그 디스켓을 쓰기 위해서는 그냥 디스켓을 컴퓨터에 꼽으면 안 되고 그 디스켓 포맷을 해야 됐습니다. 그 포맷을 하고 나면 이제 그 데이터들을 그 디스크에 옮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데, 그 포맷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해시값이라는 게 결국은 데이터를 저장시킬 수 있게 데이터 매핑 값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데이터를 끌고 와서 거기에 연결할 수 있게, 즉 쓸 수 있게 생성된 블록을 쓸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채굴이라고 하라고, 그것은 이제 여러 컴퓨터 언어를 전공하는 사람들이나 관련된 공부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복잡한 어떤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진짜 채굴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보상을 해서 채굴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얻고, 이 채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있어 4년마다 반씩 줄어들고 2140년에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꽉 차서 채굴이 중지된다고 돼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향후에 또 관련된 이런 여러 관련 그 암호화폐와 관련된 언어라든지 그 단어, 이런 기술, 이런 거를 또 틈틈이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영상으로 기록을 해 놓겠습니다.